오늘 제가 읽어드릴 소설은요, 고 박완서 선생님의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입니다. 이 소설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직접 체험했던 것을 수필처럼 글로 엮은 이야기입니다.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박완서. 우리 집 오동나무 2층장 윗칸에는 남자 모자가 8개나 들어있다. 아래칸은 비어있다. 그 장 위에는 한 남자의 독사진이 놓여있다.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지만 쓸쓸하고 복잡한 미소다. 때에 따라서는 우는 것처럼 보일 적도 있다. 원래 그 사진은 독사진이 아니었고 웃음도 그렇게 쓸쓸하고 복잡하지 않았다. 사진으로 한번 찍힌 표정이 때에 따라 변한다면 정신이 살짝 어떻게 된 사람의 수작 같지만 정말이다.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는 건강하고 기쁨에 넘쳐 있었다. 그날은 그의 환갑날이었고 우리의 아들, 딸, 손자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여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으니까. 사진사가 김치 하는 대신 자, 찍습니다. 입 좀 다무세요. 너무 웃으면 첫 달 났습니다. 하고 농짓거리를 할 정도로 우리는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날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던 건 환갑잔치 때문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우리 부부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 중에서 그를 혼자 떼어내어 독사진을 만들기는 그날로부터 3년도 안 돼서였다. 영정으로 쓰려면 독사진이라야 하는데 그에겐 마땅한 독사진이 없었다. 나는 그의 영정을 그가 죽기 전에 만들었다. 폐암이 뇌로 전이되고 나서 그의 목숨은 무거운 추를 단 끈처럼 무서운 속도로 죽음의 나락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곧 죽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 희망으로 그를 들볶았다. 병원 약과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좋다는 한약 생약을 다 실험하려 들었다. 창약, 환약, 인삼, 영지, 어성초, 알로에 등 온갖 채소와 약초의 녹즙을 그의 입에 쳐넣으면서 꼭 고쳐놓고 말 테니 두고 보라고 장담을 하곤 했다. 매일 밤 그의 손을 꼭 붙들고 잤다. 행여 내가 잠든 사이에라도 당신의 영혼이 육신을 훌쩍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는 몸짓이었고 그도 그걸 알아주길 바랐다. 이렇게 결코 그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처럼 굴면서 나는 뒤로 조금씩 그의 장사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갑 때 찍은 사진 중 부부의 사진을 딸을 시켜 사진관에 보내 아버지만 홀로 떼어내어 영정으로 쓰기에 적당한 크기로 확대를 해오도록 했다. 넉넉한 사랑을 받으며 나이 먹은 티가 역력한 흡족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마음에 들어 골라 잡은 사진이었다. 그러나 미리 만든 영정 사진을 받아보고 나는 그만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가슴이 뜨끔하고 말았다. 장식 없는 나무틀 속에 확대된 그의 미소는 암만 해도 나하고 나란히 앉아 찍은 환갑 사진 속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끊임없이 불어넣은 거짓 희망에 속아주고 있을 뿐 결코 정말 속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엷은 미소가 감도는 눈매는 남의 속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도 노염을 타거나 무안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연민으로 감싸는 쓸쓸함 때문에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되레 나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다. 8개나 되는 모자는 다 그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1년 동안에 사모은 것이다. 모자가 유행하는 시대도 아닌데 1년 동안에 모자를 8개씩이나 사다니
누가 들으면 그가 몸치장 따위에 취미가 각별한 멋쟁이 신사였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나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값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갖길 원했다. 그 한국은행 건물이래요. 그 앞에는 아마 신세계, 지금의 신세계 자리, PX 자리가 있겠고요. 이게 아마 우체국 건물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따가 또 신세계 PX도 나올 텐데요. 그리고 뭐 작가와 조카들 사진도 나오고 감상하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인할 때는 다들 지금보다 훨씬 못 살 때였고, 게다가 전쟁 중이었는데도 어른 남자가 출입할 때 모자는 필수적이었다. 문자 그대로 의관을 갖추지 않으면 행세할 수가 없었다. 염색한 군복을 입었으면 역시 염색한 군모를 얹고 다녔고, 두루마기엔 약간 찌그러진 듯한 중절모가 제격이었다. 혼인날을 받아놓은 어느 화창한 봄날, 그가 양복을 맞추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했다. 조선호텔 앞에 있는 양복점이었는데 환도전에 적막하고 헐벗은 서울에서 그 집은 딴 세상처럼 으리으리해 보였다. 영국산 양복지가 첩첩이 나긋하고도 폼이 있게 걸려있고, 같은 양복지로 빼입은 지배인 역시 나긋하고 폼이가 있었다. 그는 그 비싼 양복을 2벌이나 맞추었고, 나는 그를 위해 양복지를 고르면서 그가 부잔가 보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하고 2년이나 넘어 연애를 했지만 한두 번 가본 집이 제 집이라는 것밖에는 그의 재산 정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니까. 혼인할 남자가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과히 기분 나쁘지 않았다. 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식구들의 놀라움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아마 배신감도 섞인 분노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때까지 나는 식구들을 벌어먹이는 입장이었다. 6.25 난리통에 식구 한둘쯤 잃지 않은 집이 어디 있을까마는 오빠가 비명에 가고 난 우리 집의 후유증은 좀 유별났다. 오빠는 어머니에겐 하늘 같은 외아들이었고, 올케에겐 신혼 3년째 새 신랑이었고, 연년생의 조카들에겐 생명만 주었을 뿐 낯도 익히기 전에 가버린 무책임한 아빠였다.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머니나 올케의 비통은 꼭 따라 죽을 기세였다. 그러나 난 그럴 수가 없었다. 나 역시 그들 못지않게 오빠를 사랑했지만 오빠를 따라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나는 순전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폐허나 다름없는 황량하고 살벌한 최전방 도시에서 겁없이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여기 지금 신세계 그 자리입니다. 그때는 이제 미군 PX 건물이었나 봐요. 선생님의 남옥이라는 그 처음 처녀작이죠. 그 작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아마 여기에 취직이 됐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박수근 화가를 만나는 이야기죠, 아마. 유행 미군 부대에 취직이 되어 얼떨결에 식구들을 부양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특히 난리 나던 해의 9월 한포 사격과 무차별 폭격중에 태어나 젖과 보살핌의 부족으로 사람 될 것 같지 않던 어린 조카가 우유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자 토실토실 살이 오르기 시작한 건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아기의 놀라운 생명력은 무덤에 곁방살이인 양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침체된 생활에 하루하루 생기를 불어넣었다. 실제 조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죠. 이 밑에는 뭔지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보따리 장수 사진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 얘기가 펼쳐집니다. 식구들은 아기를 따라 웃기 시작했고 나에게 미안해 할 줄도 알게 되었다. 올케에게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생기자 딴 사람처럼 용감해졌다. 당시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가 양공주들이 밀집해 있는 기지촌으로 옷가지나 화장품 따위를 이고 다니며 파는 보따리 장수였는데 올케가 그걸 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 그 시절의 기준으로도 요새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얌전하기만 하던 올케가 어찌어찌해서 장사 중에서도 가장 쌍스러운 기지촌 보따리 장사기를 트더니만 1년 만에 변두리 시장에 가게터를 하나 얻을 만한 돈을 모았다. 올케의 자립 능력을 믿게 된 나는 그 가게가 개업할 무렵 내 혼인 얘기를 꺼냈다. 그때야말로 내가 집을 떠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적기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식구들의 생각은 달랐다. 조금만 더 같이 고생해주면 살만해질 게 확실한데 그동안을 못 참고 시집을 가겠다니 괘씸하고 야속한 게 친정 식구들의 인지상정이자 욕심이었다. 자식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모자 선물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내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 이게 맞아요? 하고 자문을 구했다. 자식들은 애미의 의중에 있는 그 우아하고 품이 있는 최고급품 중절모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새는 아무도 그런 걸 쓰고 다니지 않으니 그런 걸 파는 데도 없나 보다. 내가 속으로 흡족치 못해 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자식들이 사온 모자는 뭐든지 다 좋아하며 번갈아 쓰고 다녔다. 어떤 모자를 쓰면 퇴직하여 유유자적하는 노교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모자를 쓰면 현역의 유행가 작사자처럼 보였다가 또 어떤 모자를 쓰면 평생 연예인에 연연하며 한 번도 빛을 못 본 불우한 딴따라처럼 보이기도 했다. 다 그와는 인연이 먼 것들 뿐이었다. 역시 요새 모자는 취미로서의 모자지 정통 의관으로서의 모자는 아니었다. 나의 다양한 평가와는 달리 그는 아침에 모자를 쓰고 나갈 때마다 현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어때? 나 예술가 같지? 결혼 전 한때는 토목기사였다지만 객지 생활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싫어서 장사꾼으로 전향한 후 한 번도 딴 일에 한눈을 팔아본 일이 없는 그와 예술처럼 안 어울리는 직이 또 있을까? 그의 숨은 마음에 예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면 혹시 글쟁이인 마누라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니었을까? 나는 별것도 아닌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를 배웅했다. 실제로 내가 내 일을 하면서 그에게 신경을 쓴 적은 거의 없으면서 말이다. 내가 내 일이 잘 안 되어 두억신이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나 집안일과 부딪힐 때마다 그는 말했다. 쉿, 조용히 하자. 너희 엄마 또 거짓말이 딸리나 보다. 혹은 손수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당신 또 거짓말이 막혔나 보구려 하고 놀리기도 했다. 그럴 때처럼 그의 시선이 따뜻하고 정겨울 때도 없었다. 그러면 나도 슬며시 웃음이 나오면서 그래, 한낱 거짓 뿌린 것을 하고 죽자꾸나 덤벼들던 그 암담한 악전구투에서 한 걸음 물러날 여유가 생기곤 했다. 그는 모자로 멋부린 것 외에는 보통 때와 같은 시간에 보통 때와 같은 모습으로 출근을 했지만 내 일상은 보통 때와 같을 수가 없었다. 이 보통 때와 같은 나날이 오래 지속될지이다라고 기도도 하고 보통 때와 같은 날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생애에 관해 얻어들은 잡다한 정보에 따라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는 병원의 지시나 처방해준 약은 잘 지켰지만 수많은 비방의 생약에 대해서는 매우 냉담해서 먹이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았다.
여보, 제발 우리 현대의학 하나만 믿도록 합시다. 이왕 자식을 둘씩이나 의학 공부시켰으니 그 정도의 의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소? 별 말도 안 되는 의리였다. 밀가루도 약으로 믿고 먹으면 효험을 본다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믿지 않으니 무슨 약효가 있을까 싶어 생약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은 자꾸 서글퍼만 졌다. 그 대신 저녁 식사 준비는 신이 났다. 그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은 병나기 전에 보통 때처럼 사는 거였다. 보통 때 그는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제일 흡족하고 살맛이 나 보였었다. 거의 유일한 취미가 식도락인 그는 음식 잘한다는 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건 휴일날 점심에 하나고 보통날 저녁은 꼭 별식을 한두 가지쯤 장만한 내 집 식탁에서 이홉들이 소주를 반 병이 채 안 되게 비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없이 오래 하며 먹고 싶어 했다. 그동안 그에게 7개의 모자가 생겼다. 매일 아침 7개의 모자를 이것저것 번갈아 써보며 멋부리는 버릇도 여전했다. 그가 어때? 나 예술가 같지? 하고 물으면 나는 예술가 좋아하시네. 꼭 난봉꾼 같네. 그냥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진담이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로맨스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일까? 이왕이면 불꽃 같은, 보통으로 살기도 초인적인 힘이 드는 그를 두고 나는 이렇게 화려한 일탈을 꿈꾸었다. 그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도 유사했다.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였다. 미국가에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토록 했다.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느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왔다.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다. 나는 막내에게 모자를 사오라고 말했다. 최고급으로 사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순모로 된 통짜 중절모였고 견직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태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4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우와, 장고 모자다 하면서 그걸 빼앗고 싶어 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빼앗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 여전히 비틀대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보전하고 있을 때를 빼고는 그는 집에서도 줄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도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 장고 모자가 그의 8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나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8개의 모자를 꺼내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그의 몸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우수수 지던 그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생명의 가없음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는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덜 허전하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담소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은 할 줄 몰랐다. 우리 집엔 그 흔한 가훈도 없다.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이지 멋있거나 뜻깊은 말뜻은 아니다. 오직 틈바구니만이 예외다.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워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분명한 뜻도 모르면서 감동받은 건 무슨 까닭일까?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 대신 가주던 동회나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가 구박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싶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 진 자와 칼날 진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거니 양자택일이 안 되고 또 그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바란 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선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도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겐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이 틈바구니란 말 또한 말뜻 이상의 것,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